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소아암 희귀질환 지원 사업단하고 레오넷 노트에서 진행하는 소아 뇌전증 환자 보호자를 위한 의학 정보 세미나, 올해 아마 마지막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뇌전증에서의 그 대마 오일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서 저희 셋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건데요. 먼저 좀 자기 소개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들 저 빼고 다 모셨는데요.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병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백천 선생님하고 같이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우중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가운데서 중심을 좀 잡고 사회도 같이 좀 보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소아신경을 하고 있는 김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마 저희가 아마 여기 참석해주신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분들도 이전에 여러 번 세미나에 또 한번 참석해주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네, 저희도 또 이제 경험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대마 오일과 또 뇌전증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좀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조금 이 환자와 보호자분들을 위해서 좀 의학적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한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대마 오일에 대해서 우리 김우중 교수님께서 좀 한 10분 정도 그런 설명을 조금 해주실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사전으로 또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간중간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가급적 시간 내에 말씀을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대마 오일과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우리 김우중 교수님께서 좀 준비하신 내용 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대마 오일과 뇌전증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대마 오일은 이제 대마초에서 저희가 추출하는 건데요. 대마초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약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되게 부정적인 편견이 많이 이제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물질입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대마초에서 나오는 물질 중에 하나인 카나비디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대마초에서 여러 가지 물질이 추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먹으면 이제 환각을 일으키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항정신성 물질은 이 THC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마초에서 카나비디올을 순도 높게 뽑고, THC는 없이, 정제하는 기술이, 이제 중요하겠죠. 이 카나비디올은 이제 대마에서 추출된 물질 중에 하나로서 항정신성 효과, 환각, 이런 효과가 없는 물질이고, 이 물질이 저희에게 지금 그 항경련 효과,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있는 물질입니다. 의료적 쪽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어, 이게 의외로 대마 수용체에는 작용이 매우 약한 편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이 카나비디올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항경련 효과를 주는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미국에서 FDA 승인을 최초로 받았고요. 저희 나라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좀 난항이 있었지만은, 보호자들과, 환자 보호자들과 저희 의료진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2019년 3월부터 긴급 도입 의약품으로 인정받아서 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2021년 4월부터는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기존에 이제 비급여로 이제 구매를 하면은 상당한 이제 좀 부담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절감할 수 있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급여 허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카나비디올, 에피듀랄렉스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환자군은 이제 2세 이상의 환자의 레노스 가스토 증후군과 드라베 증후군과 관련된 발작의 치료입니다.
여기에 결절성 경화증도 적응증에 포함이 되었으나 아직 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2세 이상 환자 중에 2세 이상의 레노스 가스터 증후군과 드라베어 증후군 환자 중에서 5개 이상의 약제를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를 했으나 최초 한 정관제 투여 시점보다 50% 이상 발작 감소를 보이지 않는 환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5개 이상의 한 경련제를 이전에 썼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투여 방법에는 클로바잠과 병용 투여가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클로바잠에 뭐 어떤 이유, 알레르기든 뭐 어떤 이유로든 금기가 있는 환자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투여 인정을 받으면은 그거를 이제 이후에 지속 투여를 위해서 또 다시 인정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급여 인정을 위해서는 3개월마다 이제 저희 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 3개월 평가 이후에 최초 투여 시점보다 50% 이상 발작이 빈도가 감소한 것을 이제 확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추가 투여가 인정이 되고요. 이후 3개월마다 평가하여서 최소한 최초의 3개월, 그러니까 약을 아예 쓰기 전에와 비교했을 때 그 발작 빈도 50% 이상 그 감소한 게 유지가 되면은 계속 저희가 치료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작 빈도와 투약 및 투약 일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저 캘린더 일지를 작성하고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 과정은 최초 구입 시에는 이제 환자가 식약처에 취급 승인을 신청을 하고 식약처는 또 이제 그것을 이제 제출한 서류를 갖다가 심사를 한 다음에 이제 취급 승인서를 송부를 합니다. 환자와 희귀센터에. 그러면 이제 환자가 희귀센터에 수입 신청을 하고 그럼 이제 수입 진행을 해서 이제 희귀센터에서 환자가 약품을 수령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이제 인정 이후에는 재구입 시 때부터는 처음 2단계는 이제 생략이 가능하고 희귀센터에서 바로 이제 수입 신청을 해서 수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 방법을 소개를 드리면 최초 이제 구입 시는 취급 승인을 먼저 이제 식의약품 안정처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 소견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 이상의 항경련제를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기록을 첨부를 해야 되고, 이제 의료진이 이 환자는 레노스 가스터 환자이거나 드라베어 증후군 환자로서 이 치료에 해당이 된다, 적응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희귀의약품센터의 처방전과 배송동에서 수입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구입 시에는 처방전과 배송동에서 수입동에서만 제출을 다시 해주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진단서도 제출했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처방전에 용법 용량 확인이 가능하면 진단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수령 자체는 이제 희귀의약품센터에서 방문 수령을 이제 환자 본인이 하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미성년 환자일 경우 보호자가 수령이 가능합니다. 환자 보호자 범위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이 카나비디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샬럿 피즈라는 이제 환자가 미국에 있던 드라베 증후군 환자였는데요. 이 보호자가 항경절 어떤 걸 써봐도 효과가 너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민간요법으로 여겨지던 대만 오일을 갖다가 이제 그 아무래도 주마다 미국은 또 법이 다르니까 합법적인 주에서 대만을 구입을 해서 줘봤더니 이 환자가 이제 좀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이게 뉴스에 소개가 되고 사회적으로 되게 크게 이슈가 되면서 제약회사에서 약도 개발하고 그렇게 되고 이제 임상 시험까지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응증이 되고 있는 질병은 이렇게 3가지인데요. 레노스 가스터 증후군, 드라베 증후군, 그 다음에 결절성 경화증입니다. 레노스 가스터 증후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무긴장성 발작, 강직 발작 등의 다양한 발작 현상을 보이면서 뇌파에서 1에서 2.5Hz의 느린 석파 형태의 뇌노증 파형이 보이는 것이고 인지 발달 이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원인 질환에 의한 증후군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원인의 이제 뇌전증 증후군들이 나중에 이제 병이 진행되면서 결국은 레노스 가스터 증후군으로 발전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드라베 증후군은 보통 1세 이전부터 발병하여서 반복적으로 강도가 심한 열성 경련이 특징이고요. 이후에는 근간대성 경련, 비정형 결심 발작 등 다양한 형태의 경련이 발생이 되고 보통 경련 시작 후에는 발달 지연이나 퇴행이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이 증후군은 80% 이상에서 하나 유전자, SCM1의 유전자 변이가 발견이 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증후군입니다. 결절성 경화증은 정신지체, 경련, 피부변변, 종양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이 환자의 80%의 환자가 경련을 경험하고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형태 중에 하나가 영아인축입니다. 경련이 결국에 멈추더라도 50%는 지적장애가 남는다고 하고 있고요. 이 질병 같은 경우는 80에서 95%에서 TSC1 또는 TSC2 유전자 변이가 발견이 됩니다. 이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약을 쓰게 이제 만든 이 연구 결과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야지 이제 저희가 근거가 있이 환자들에게 처방이 되고 FDA와 식약처의 승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레녹스 가스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이제 나온 논문인데 117명의 레녹스 가스터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하였고요. 당시에 무긴장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감소한 비율이 44% 정도 되었습니다. 전체 발작 빈도는 복용 전에 비해서 40% 정도 감소했고 레녹스 가스터의 증후군에 대해서는 하루에 kg당 20mg 또 kg당 10mg 둘 다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드라베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120명에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하였고요. 여기서도 발작 횟수가 약 50% 정도 감소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이 되었고 장기적으로 48주가 지난 이후에도 경련 감소 정도가 40%에서 50%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드라베 증후군에서 일단 사용되었던 용량은 kg당 20mg였습니다. 결절성 경화증 가장 최근에 이제 연구가 되었었던 거고요. 224명의 결절성 경화증 환자에게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하였고 당시에 사용되었던 복용군은 복용 용량은 하루에 kg당 25mg 또 kg당 50mg 두 가지 군이었습니다. 치료 전과 비교해서 약 50% 정도의 경련 횟수 감소가 관찰되었고 대조군에게 비교해서는 30%의 경련 횟수 감소가 관찰되었습니다. 여기서 밝혀졌던 것 중에 또 하나는 50mg은 너무 이제 용량이 높아서 효과는 비슷한데 비해서 부작용만 증가했기 때문에 25mg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카나비디올이 부작용이 당연히 있을 수는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입마른, 과도한 졸림, 또 설사, 식욕 감소, 예민성 증가, 또 간 수치 증가 등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연구에서 부작용 빈도는 20에서 40% 정도였지만은 끊을 정도의 심한 부작용은 6%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또 이 에피디올럭스와 흔히 대마 오일과 이제 혼동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얘기한 물질은 카나비디올이고 이 카나비디올에 대해서 만든 약 이름이 에피디올럭스입니다. 이 에피디올렉스는 유일하게 의료용으로 FDA 승인을 받은 약제이고요. 우리가 오늘 얘기한 카나비디올 순도가 100%에 가깝고 THC는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대마 오일은 그 해외에서는 순도가 뭐 높게는 40%까지 있는 대마 오일도 판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규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이런 카나비디올 순도가 일정하지가 않아서 해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햄프시드 오일, 대마씨유 오일, 대마 오일도 아니죠 사실은 건강식품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여기 카나비디올 함유는 0.002%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피디올렉스의 대체품이 될 수는 없고요. 그리고 THC 함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저희가 국내 보험 기준을 더욱더 완화해서 결절성 경화증이라든지
또한 5개의 학력연재 실패도 너무 높은 기준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돼서 이걸 완화하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이 외에도 웨스트 증후군, 레트 증후군 등의 다른 뇌전증 증후군에 대해서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경련 조절 효과 외에도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어 요거에 대한 이제 사용도 확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 이제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몇 가지 조금 같이 좀 더 얘기를 해보면, 대마초는 아니죠? 네, 네. 대마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마초는 아마 연초, 담배에 들어가는 그걸 대마초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저희가 그 적응증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보험급여상의 적응증 자체는 지금, 2세 이상의 레노프가스도 증후군하고, 또 드라베 증후군만 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 FDA 같은 경우는 1세 이상의 요 레노스가스토 드랍뿐만 아니라 이 결절성 경화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적응증은 포함되어 있지만 결절성 경화증이 아직은 급여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이 용량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보통 몸무게당 치료 용량을 10mg에서 20mg 사이를 좀 보통 쓰게 되는데 처음에는 많이 쓰면 좋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용량을 그렇게 올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좀 쓰고 계십니까? 네, 이 용량이 이, 이 약물이 10mg 체중당 10mg, 체중당 20mg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용액의 농도가 이 약의 농도가 1mg당 100m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좀 쉽게 표현해서 아기 몸무게가 20kg이다 하면은 10mg을 쓴다면 하루에 1mg씩 아침 저녁 2번, 그 다음에 20mg을 쓴다 하면 2mg씩 아침 저녁 2번, 이렇게 이제 실제로 투여하게 될 때는 이 용액의 양으로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10mg, 20mg 이게 좀 뭐,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실제는 1mg, 2mg 이런 정도 단위로 투여하게 되고요. 이게 용량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부분이 실제 이제 환자 치료할 때는 뭐 부작용의 증가도 문제가 되지만 약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보험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한 병당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10만 원 이상은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이 용량을 고용량으로 쓰다 보면은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20kg 정도의 체중을 가지고 있는 아기라면은 한 번 먹는 용량이 1mg에서 2mg 사이 정도에 결정되는 게 이제 최근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정도 안에서 사용을 한다면은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 특히 뭐 간 기능 문제라든지 좀 위장장애 같은 부작용도 거의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 용량은 제가 그렇게 쓰고 있고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이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 왜 이렇게 복잡한가? 저 구매하고 뭐 약 받고 서류나 이런 게 왜 이렇게 복잡한가 하는 궁금증이 하나 있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고가의 어떤 그 신약을 들여오는 그 절차나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크게는 두 가지 과정인데요. 그 약을 국내에서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하는 허가 과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국내 그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보험 급여 적용이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허가는 돼 있지만 보험 적용이 안 된다 하면은 사실 고가의약품을 실제 환자한테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허가 과정과 보험 급여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과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절차를 각각 개별적으로 다 통과해야
실제 사용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에피디올렉스, 데마오일이라는 약제는 또 대마에서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마약류로 분류되는 그런 마약과 관련된 그런 오남용의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특별히 더 어떻게 보면 절차가 좀 복잡하게 끌게 되어 있는데요. 많이 사용되고 좀 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이 되면은 이런 절차가 복잡한 부분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안 해주신 내용까지 이렇게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실제 절차 부분은 굉장히 간소화해지기는 했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진단서, 뭐 소견서, 진료 기록 이런 많은 서류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정말 처방전과 진료 기록도 거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방전에만 잘 적어도 그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약가가 이제 한 병당 한 165만 원 정도 하다가 이제 실제 들어오는 건 한 110만 원 정도로 줄었다가 최근에 이제 급여가 되고 이게 산정특례를 받는 질환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한 병당 약 한 10여만 원 정도가 돼서 많이 낮춰지기는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용량이 늘면 그 또한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약의 맛이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네, 소아과 의사로서 제일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뭐,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잖아요. 좀 참기름 베이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먹어보면 안 되지. 우리가 먹어보면 안 되지만, 그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약간 이제 쓰답니다. 써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요즘 이런 약제들의 그런 투여 방법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패치를 한다든지 필름 코팅점을 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발이 조금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 저 뒤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조금 진행을 하면서 어, Q&A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이제 질문을 제가 좀 모았었는데, 이게 대마 오일이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을까요? 아직 뇌전증 진단을 받지 않았는데 오일을 복용해도 되나요? 또 특정 엔젤만 증후군 같은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을까요? 또 저렇게 생후 4개월에 포도당 수송자 일결핍증을 진단받아서 식이요법도 해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대마 오일이 효과가 있을까요? 즉, 대마 오일의 효과가 지금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뭐 결철성 경화제 드랍에만 얘기를 했는데 이 다른 분야에도 이게 쓰면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사실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받기는 하거든요. 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선생님? 네네. 제가 어떻게 보면 요 네 가지 질문이 어떻게 보면 다 조금, 공통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한꺼번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난치성, 그 드라베 증후군이나 레녹스 게스토 증후군의 발작 조절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임상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면은 실제 다른 형태의 발작이나 다른 뇌전증 증후군에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새로운 약을 어, 이 허가를 받고 환자한테 실제 쓰이려면은 이게 충분히 안전하고 또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임상 시험의 결과인데 앞서 이제 김우중 교수님께서 임상 시험의 결과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임상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입증이 된 그런 뇌전증 질환들이 레녹스 게스토 증후군, 드라베 증후군, 그다음에 결절성 경화증과 동반된 발작, 요 세 가지입니다. 그 외에 여기 지금 질문해 주셨던 이런 증후군이나 이런 뇌전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임상 시험의 결과가 없는 상태고요. 따라서 이제 그 허가나 보험 적응증, 급여 이런 것까지 아직은 생각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시스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뭐 미국 등의 선진국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는 대마오일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 엔젤만 증후군이나 포도당 수송자 1결핍증. 네. 요 두 질환들은 유전자 이상에 의한 질환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질환명입니다. 그래서 요 유전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요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어떤 그 발작 형태나 뇌전증의 양상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레녹스 게스토 증후군과 증후군의 진단을 만족할 정도로 어떤 그런 그 뇌전증의 양상이다 하면은 물론 그 당연히 쓸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엔젤만 증후군 환자의 뇌전증 형태나 포도당 수송체 1결핍증 환자의 그 뇌전증의 형태는 일반적으로는 레독스 게스트 증후군과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좀 기회가 제한돼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네 번째 질문해 주신 그 포도당 수송체 결핍증에 의한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은 케톤 식이요법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 실제 환자들이 장기간 식이요법 하면서 어느 정도 잘 조절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약에 증상들이 좀 악화가 됐다면은 식이요법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한번 다시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실제 대마오일이 이 항발작 효과를 어떻게 보이고 있느냐는 사실 잘 알려지지는 않은 거잖아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대마오일의 치료의 효과는 어떤 기전적인 어떤 특정 질환, 특정 기전에 관련된 뇌전증의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 지금 저희가 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레녹스도 그렇고 드라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약물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듣지 않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이런 치료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어쨌든 어떠한 원인이 되든 간에 이제 그런 발작의 형태라든지 뇌파의 형태가 레녹스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잘 듣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간다면 충분히 일단 저는 이제 시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고 또 하나의 항발작제 약물처럼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급여 확대에 대한 근거, 근거가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도 질문 주신 내용이 이 신갭 원 유전자 변이가 있고 발작 증상이 있고 아직은 레녹스는 아니지만 쓸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한 건데 아마 이게 같은 그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 혹시 뭐 코멘트 더 하실 말씀 네, 있으세요? 네, 뭐, 제가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레녹스 증후군의 진단은 굉장히 그 전문가의 그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그 이 레녹스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 주셨지만은 실제 진료 보시고 계시는 선생님하고 그 레녹스 증후군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 또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저, 네, 뭐, 아까 저희 그 임상시험 그 데이터를 보여드린 이유가 그 보시면은 이 외국 환자들도 보면은 통계적으로 효과를 본 환자의 비율이 그러니까 50% 이상 발작 빈도가 줄은 환자의 비율이 40%에서 50% 정도입니다. 그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약을 5개 이상 쓰는 환자들도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5개 정도 환경 문제를 실패했었다가 이제 대만 오일로 이제 넘어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카나비디올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확률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40%에서 50%나 조금 더 낮게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또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발작을 안 하는 그런 환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라서 네, 낮지만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질문은 이 대마 오일을 아이들에게 사용해도 될지, 그죠? 아이들을 쓰게 돼 있는데 어쨌든 사용 방법, 그 먹는 건지 바르는 건지, 네. 그리고 아까 뭐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먹는 거죠. 예, 뭐 바르는 게 아니라 하루에 두 번, 그 몸무게당 뭐 10mg이든 kg당 10mg이나 20mg 그 처방 받은 대로 몸무게로 계산을 해서 하루에 두 번 정해진 시간을 먹어야 되고요. 어, 식사하고 같이 복용해도 되고 식사하고 같이 복용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이제 뭐 식사하고 복용을 하면 좀 더 그런 이제 그 소화기 쪽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식사랑 같이 먹도록 이제 레커멘드가 돼 있고요. 효능과 부작용, 예, 뭐 효능은 저희가 이미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부작용은 저희가 실제로 써봤을 때 가장 흔했던 거는 아무래도 약간의 졸림 정도였는데 이것도 사실 며칠 지나면은 대부분 다 적응을 하고 괜찮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극소수의 환자에게서 약간의 설사 정도가 있었었습니다. 그 외에는 저는 사용하면서 그렇게 큰 부작용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었는데, 선생님 혹시 뭐, 특별히 부작용? 그 센틸 우리 클로바잠이라고 하는 네. 약은 용량을 혹시 조정을 하시나요? 전 조정을 하진 하십니까? 않습니다. 부작용이 있지 않는 이상은 조정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한 2, 3년 정도 이제 실제 임상에서 사용한 경험이 쌓였는데 처음에 이제 이 약이 도입되고 환자한테 처방을 할 때는 간 기능 장애에 대한 그 우려나 그런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런 혈액 검사 이런 걸 좀 했었는데 저희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사용한 그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 적정한 용량 안에서 처방하면은 간 기능 문제가 크게 우려되는 그런 그 환자들은 없었던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 기능 문제에 대한 간 기능 이상에 대한 특히 말씀하신 그런 클로바잠이나 그 올필이라는 약을 같이 병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부작용들은 대부분 뭐 그 부작용 때문에 약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대부분 약을 중단하게 되는 거는 이 효과가 없고 네, 고가 약을 주고 네. 있는데 가야겠는데. 그래서 보통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를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는가 봤었을 때는 저희가 그 급여 기준도 있지만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3개월 후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없다면 크지 않다면 3개월 정도는 동원 지켜보라는 거고 급여 기준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처음에 그런 베이스라인 그 약을 먹기 전에 발작의 횟수보다 3개월 때 평가했을 때 50% 이상 줄은 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 의무기록상에 있으면 이게 유지해서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부작용 부분은 써보면 생각보다 별로 부작용 없다는 거죠. 예, 네. 생각보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부모님들도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안전하게 쓸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머님들이 처음에 쓰고 나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가 조금 또렷해지는 것 같다. 수면도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다. 실제 다른 연구 데이터들 보면은 아주 쇼터 메모리에서도 이 기억 이런 부분에서도 회복이 된다,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 약이 그런 기능을 강화시킨다기보다는 이 약으로 인해서 그 발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조절이 되고, 이러면서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 약간은 이게 집중력이나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얼러트니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면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약을 계속 또 유지를 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을 보통 하루에 2번 먹는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부작용이 일반적인 약들에 준해서 살펴보시면 되겠다. 근데, 맞아요. 그, 한약하고 같이 먹으시면은 안 됩니다. 한약하고 같이 먹으면은 간 수치, 뭐 그런 거는. 한약은 네. 다른 약들도 권장하지 안 돼, 않습니다. 뭐, 네. 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어, 저희 이 한방 치료하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지금 이런 서양의학, 양방 치료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랑 컨셉이나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한방 치료나 한약을 무조건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사용했을 때 어떤 안전성이나 이런 효과 면에서 저희가 확실한 자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경험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병용하는 거를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좀 말씀 나눴던 얘기들이긴 한데요. 뭐, 대마 오일도 내성이 있을까요? 초반에 효과가 있다가 효과가 없어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 햄프시드 오일을 또 섭취하고 계신 아까 설명 주셨던 것 같은데, 2년째 먹고 있는데, 경련이 줄었다는데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병당 가격이 50만 원이면은 급여 약보다도 비싼 것 같은데, 네, 거기 싸지더라고요.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계속 약물 치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련이 지속이 돼서 대마 오일을 시작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먹여야 될지 또 오일을 중단하게 되면 다른 약물이 추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거는 한번 좀 대답을 해주실 수 근데 있을까요? 뭐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뭐 이거는 뭐 그 모든 약이 다 효과가 초반에 있는 것 같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약물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그 환자마다 좀 그냥 반응이 좀 다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장기적으로 실제 연구에서도 보면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유지되는 환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초반에 치료 효과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계속 유지를 해보고, 물론 중간에 이제 효과가 뭐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중단에 대해서는 의료진하고 다시 좀 상담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제가 약간 좀 우려됐었던 부분인데요. 이 햄프시드 오일이 우리나라에서 건강식품으로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데 현행법상 그 카나비디올 함유량이 0.002%가 넘어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식품에서 팔리고 있는 카나비디올 용량은 굉장히 낮고요. 저희 엘피도렉스 같은 경우에 이제 100%의 순도잖아요. 그거랑 좀 대체를 하기에는 좀 많이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도 지금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가격이 상당하네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제대로 된 약을 먹는 게 훨씬 더 좀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이제 뭐 이것도 지금 제가 이게 정말 대마 오일을 에피듀올렉스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 건강식품을 얘기하시는 건지 약간 좀 헷갈리는데 만약에 이게 에피듀올렉스 얘기라고 하시면은 이게 어차피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은 사실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 번도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중단을 하시는 게 맞고 다른 항경련제를 추가하는 걸 고려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초반에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 효과가 유지되는 정도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냥 대망오일 치료를 에피듀럴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유의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대마 오일이 아주 판타스틱하고 아주 팬시한 그런 약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의 옵션인 거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런 환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투여를 고려를 해보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치료 효과를 관찰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그런 감소된 발작이 유지가 되고 또 생각보다 부작용이 없고 복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면 뭐 여러 개의 항경련제 중에 하나를 유지하듯이 그렇게 유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대마 오일 치료를 이제 뭐 여러 가지 효과를 못 받고 치료 투약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면 약을 끊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중간에 효과가 없어서 약을 끊으면 다른 약으로 대체를 하지 그냥 바로 끊을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대체 치료에 대한 상의를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약을 급작스럽게 확 끊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다른 대체를 꼭 만들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아까 샬롯 퍼기라고 했나요? 샬롯 피지? 피지. 근데 그게 원래는 CNN 뉴스에 제일 먼저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그 옆 콜로라도인가 아마 그 주였을 거예요. 거기서 그 옆에서 이렇게 대마 농장을 하는데 거기 있는 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샬롯 웹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는 CBD가 순수하게 있지 않고 아마 THC가 좀 더 섞인 뭐 그런 부분인데 함량을 확 CBD를 올린 거죠. 그래서 치료했더니 효과가 좋다라는 것이 뉴스에 나오면서 막 논문으로 확 나오고 그래서 이제 막 이게 다 됐던 부분인데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 환자분이 요즘 조금 안 좋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쨌든 그분 덕분에 이게 많이 확대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품처럼 이렇게 건강식품류들이 좀 많이 나와서 실제 이 급여 항목이 안 되는데 미국에서 뭘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자꾸 복용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정말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많이 설명하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까 그 질문 주셨던 분과, 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 국내 규제 완화와 관련돼서 최근에 저희가 아마 학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안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레녹스 가스토하고 또 드라베 2세 이상이지만, 그 기준 자체 이제 결절성 경화증, 미국 FDA 그런 기준처럼 좀 그 질환을 확대하는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 나이는 2세 이상이지만 이제 그 5개 이상의 항발작제, 항경련제 중에 그 실제 쓰는 약들의 종류를 더 좀 넓혀달라는 부분하고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미주신경 자극술과 같은 그런 부분들에 실패한 경우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일단은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사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이제 새롭게 개발된 신약을 국내에서 이제 빨리 도입해서 여러 많은 수의 환자한테 사용을 하면은 사실 뭐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좋은 그런 환경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어, 이 어떤 실제 수입을 하고 허가를 하고 관리를 하는 이 정부,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비용적인 면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너무 허가 범위를 넓혔을 때 또 오남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은 저희 그 환자 단체 또는 학회 치료하는 의사들과 그 정부와 그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뭐 행정부도 보험심사평가원이나 뭐 건강보험공단이나 식약처나 사실 환자 치료, 더 나은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거는 뭐, 어, 저희도 모두 다 부인할 수 없고 인정을 하지만 또 이 경련, 발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은 또 경험해보지 않은 치료, 좀 확률적으로 뭐 아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팬시하진 않더라도 이게 매달리게 되는 거는 뭐 당연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학회나 저희 치료하는 의사들은 환자의 입장에서 적응증을 좀 더 확대하고 조금 더 폭넓게 쓰일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머지않은 시기에 조금 그 또 완화나 뭐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도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또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뭐 상세한 내용이나 이런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케톤식 요법, 항경련제와 에피드루렉스 모두 복용하지만 경련이 지속이 됩니다. 아이의 삶의 질을 고려했을 때 무리한 추가 복용이나 증량보다는 좀 다소 경련하더라도 일정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며 지내는 것이 더 나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꼭 뭐 에피디올렉스만의 그런 이야기는 아니신 것 같고요. 그쵸. 저울질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저희가 이제 뇌전증 치료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은 저희가 약을 주거나 뭐 이런 치료를 적용하는 거의 가장 목표는 증상이 없게 하기 위함이 가장 중요한데, 그 발작이 없는 것을 목표로 삼지만, 이제 이렇게 약물 난치성 뇌전증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잡겠다고 이제 여러 이제 치료법들이 이제 가게 되면 이제 뭐 부득이하게 아이가 많이 너무 깔아진다든지 부작용으로 고생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보호자, 그 아이를 직접 케어하는 그런 보호자분들과 충분히 조금 상의를 해서 어떤 발작의 조절의 정도를 어느 목표로 할 것이냐 또는 아까 그 에피디올렉스 저희가 지금 이 대마 오일 얘기하지만 이 대마 오일이 유지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 발작에 확 큰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부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느꼈을 때 도움이 되는지 약 투약 방법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좀 확인해서 그거를 좀 저울질해서 같이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 사실 원론적인 대답이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요즘 놀란 거는 이 에피디올렉스가 그전에는 환자가분이 직접 가서 수령을 좀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지방도 다 그 지정 약국들이 있어서 환자분이 신청을 하면, 보호자분이 신청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약국으로 배송이 오고 거기서 받아갑니다. 보니까 아주 수령 비용은 10,000원이 안 되는 그런 되게 좀 저렴한데 약국에서 그런 관리를 조금 해주고 계셔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처방에 있어서 저희가 유의하는 거는 이게 한 병이 100cc인데 98cc를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 단위로 처방을 하기 때문에 요일의 그 처방 일수에 대한 조금 뭐랄까요? 부담?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 뭐 보시면서 느끼신 분이 있을까요? 저는 용량에 대해서요? 아닙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좀 지났고, 그래서 좀 저희가 오늘 대마 오일에 대해서 이제 여기 참석해 주신 저희 참여해 주신 분들도 또는 저희가 평상시 진료실에서 좀, 이거의 이 치료법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선생님부터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마 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 생각엔 대마 오일은 굉장히 안전하고 부작용도 없는 편의 항경련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응증에 해당이 되시고 다른 항경련제에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했으면은 당연히 한 번 정도 저희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항경련제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고요. 예전에 대마초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인식과 뭔가 이제 맞물려서 편견에 좀 휩싸여 있는 그런 물질이긴 한데요. 저희가 오늘 이 대마초하고 카나비디올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또 건강식품으로서 팔리고 있는 그런 대마씨유하고도 완전히 다른 물질이라는 걸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었던 시간이었으면 좋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 약품이 들어와서
이게 저희가 고민했던 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쓰고 싶어 하시고 적응증이 안 되지만 어떤 분은 적응증이 되는데 너무 두려워하시고 이런 분들 이런 게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이 약이 벌써 들어온 지가 벌써 한 4, 5년 됐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경험도 많이 쌓이고 생각보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안전하게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충분히 적응증이 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시도를 꼭 해서 아주 퍼센테이지가 낮을 수는 있지만 그 일부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항경련, 항발작 효과를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약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대로 치료를 조금 받는 것을 권유를 좀 드리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선생님은 또 어떻게? 네네. 오늘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뇌전증 뭐 진단 치료 관련한 웨비나를 이제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가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약제에 대해서 이렇게 장시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측면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 있어서 요, 이 대화 오일에 대한 편견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부분을 치료제나 어떤 뭐 진단 방법이나 상세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저 포함해서 두 분 교수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마 그 거의 많은 환자분들한테 이런 치료 옵션들이 조금 꼭 확대해서 좀 도움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